19세기 후반 꼬임에 빠져 동남아시아 둥지로 건너가 창부로 일한 일본 여성을 가라유키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라유키상은 중국을 뜻하는 당자에 간다, 있기를 더하고 상을 붙여 만든 말로 당시에는 외국으로 나간 사람이란 뜻이었습니다. 후에 메이지 유신 하에서 일본의 대외적 지위가 나아지자 그들은 국가의 수치로 비난받게 되었고 1920년 유각 폐창량과 함께 대부분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태평양 전쟁 후 일반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다가 1972년 야마자키 토모토가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 산다칸 8번 창관이 출간된 후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많은 연구서도 발표되었으며 영화까지 만들어져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수상도 했습니다. 산다칸은 말레이시아 북보르네오의 상업도시로 일본군이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 포로 2,700여 명을 이송해 비행장 건설에 투입한 곳입니다. 전쟁 폐색이 짙어지면서 일부 포로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남은 반 이상이 영양실조로 죽거나 일본군에게 살해당했는데 이곳에는 일본군과 가라키상의 묘소도 있습니다. 이야기 속의 주인공 유자키는 10대 처녀로 꼬임에 빠져 강제로 매춘부가 되어 산다칸 차원관으로 끌려가 하루에도 수십 명을 상대로 매춘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고향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오빠는 그녀가 보내준 돈으로 결혼해 가정을 꾸렸습니다. 종전 후 고향에 돌아왔지만 동생은 누이가 가라키상이라는 것이 동네에 부끄러워 떠나 주기만을 바랬습니다. 결국 그녀는 일본군을 따라 만주로 가 그곳에서 만난 일본인과 결혼하고 아들을 낳지만 남편은 죽습니다. 일본이 패망한 후 귀양했지만 성장한 아들 역시 어머니를 수치로 여겨 몰래 결혼합니다. 아들로부터도 버림받은 그녀는 늙어서 변두리 집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 정부는 연합정령군이 일본 여성들을 무차별 강간할 것에 대해 공포심이 컸습니다. 그것은 전쟁 중 자국 군대가 점령지에서 강간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타국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았던 것을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전쟁 중 운영했던 위안소를 모델로 점령군 전용 매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특별위안시설 RAA입니다. 전쟁 위안부와 마찬가지로 지원 여성을 대부분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것은 모집 광고에 의식주를 제공한다며 매춘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후에 그 실체를 알게 된 많은 여성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정신 이상이 되거나 자살하는 여성도 속출했습니다. 결국 국가가 자국 여성을 속이고 꼬여 매춘을 시킨 것입니다. 이곳들은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폐지시켰습니다. 이처럼 자국 여성도 강제로 연행하거나 속여 매춘부로 삼은 일본이 과연 남의 나라 식민지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 동원하지 않았다는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사료들 가운데 요시다 증언이 있습니다. 일제 때 시모노세키 지부에서 동원부장으로 일했다고 알려진 요시다 관원이 1983년에 펴낸 나의 범죄, 조선인 강제 연행 등의 책에서 제주도에서 여성들을 사냥하듯 연행하는 과정을 묘사한 증언입니다. 후에 신빙성의 문제로 폐기되긴 했지만 2012년 취임한 아베 총리는 요시다 증언 등을 두고 국가 전체가 여성을 성노예로 삼았다는 근거 없는 중상이 세계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일본의 명예회복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다마 재검토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위안부는 성노예였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지우기 위한 첫 타겟으로 유엔과 국제인권기구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1996년 최초로 내놓은 보고서인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일부 내용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쿠마라스와미 전 보고관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보고서는 수많은 여성들의 증언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요시다의 증언은 그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보고서를 첫 타깃으로 삼은 것은 요시다의 증언과 일본 정부가 20여만 명의 한국 여성들을 군의 성노예를 증용했다는 언급이 포함되어 있는 이 보고서를 시작으로 유엔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을 요구하는 보고서와 권고가 잇따랐고, 급기야 2007년 미 하원에서 일본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 때문이었습니다. HR 121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별다른 대응이 없자 6년 후 미 의회는 또다시 일본이 사과를 준수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HR 3547입니다. 그럼 일본이 이렇게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 항복을 선언한 직후 엄청난 양의 기밀 문서들을 모두 태워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3년 존스 홉킨즈 대학 데니스 헬핀 교수는 1945년 연합군 사령부가 작성한 일본군 위문 시설이라는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위안소 설치가 일본 주둔군 거의 모든 지역에서 군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2014년에는 버마, 현 미얀마에서 일본군이 위안소를 부대 시설로 운영했다고 확인된 문서도 공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를 감추기 위해 세계 곳곳에 친일 인사를 심는데 막대한 돈과 시간을 쏟아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 의회의 재팬 커커스입니다. 2014년에 결성된 일본의 우호적인 의원 모임 재팬 커커스 회원은 상하원 의원 121명에 달합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주장이 담긴 논문을 학술지에 보낸 존 마크 램지어 교수 또한 일본의 대표적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가 하버드대에 2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지원하면서 만든 자리에 있는 인물입니다. 하버드대 공식 직함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입니다. 그는 이번 위안부 왜곡뿐만이 아니라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도 부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정하고 감추려 해도 자료들은 살아있고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그중 무엇보다 가장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는 생존해 있는 할머니들의 육성 증언입니다. 헌데 이상한 것은 이나마도 지난해 한국 정치권과 관련 단체로부터 자신들에게 향한 의혹을 감추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단체에 이용당했다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발언이 오히려 기억의 왜곡으로 내몰렸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루스 베네딕트는 그녀의 저서 국화와 칼에서 일본인의 이중성을 지적했습니다. 국화, 즉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칼로 상대방을 잔인하게 살상하는 야만적 행태를 보이는 일본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일본인들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수치를 모르는 인간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맹자를 극히 싫어하는 것일까요? 만세일계로 천황을 모시는 일본에게 맹자의 역성혁명이 비유에 상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맹자가 수치를 모르는 자 짐승이라고 한 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자는 책 말미에 일본을 가리켜 기회주의 나라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